그리고 이번 8월 뭐 광복절 전후해서 시장이 한번 또 좀 화들짝 놀란 사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런 이제 역전 현상을 보고 이게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 10년물, 2년물 금리가 역전된 게 지난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니까 어쩌면 미국에서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걱정도 있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경기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긴장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이유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곧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또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방어할 만한 수단,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엔 뭐 다른 나라의 금리는 이제 여전히 기준금리가 거의 0% 근처에 가 있는 곳도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계속 올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선제적이든 아니면 뒤에 수습을 하는 형태가 됐든 정책적인 대응을 할 여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연준 의장도 지금 뭐 국채금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역전 현상, 이것만 갖고 경기 침체를 바로 걱정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도 해주고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아무튼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단기 이렇게 나눠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이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그 경기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더 불안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전망이 뭐 누구나 이제 그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요인들도 꽤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럴 때는 일단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도 보다 좀 안전한 자산,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비중을 좀 높이거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할 땐 통화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달러 자산이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하게 편입하는 그런 전략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다른 식의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뭐 저성장이라는 화두를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본격화된 이슈잖아요. 성장률 자체도 뭐 올해도 2%대 초반 정도 수준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같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태라고 하면 내가 그 저 낮은 그 수익률 수준 자체를 계속 뭐 상관없다, 감내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있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 이런 쪽으로 자산 배분은 조금 이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하는 지역, 뭐 여전히 신흥 국가들 중에 꽤 탄탄한 성장 그 속도를 보여주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뭐 중국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그 위에도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 물론 투자할 때 위험은 있겠죠.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걸 잘 관리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텐데 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는 더 높은 수익을 이제 예상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성장하는 산업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개를 잘 섞으면 결국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거론되는 산업들 중에서 좀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막 이제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선별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이제 그 기술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 미국의 굉장히 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뭐 디즈니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투자 계획도 밝히고 했으니까 이런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도 좀 성장성이 가시화돼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또 뭐 여전히 그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의 선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 SNS에서 뭐 이커머스로도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화폐까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뭐 그게 실제로 어떻게 통용될런지 그런 것들은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에 확장성 이런 부분들은 또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만 신성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뭐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이쪽에서도 어떤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주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 산업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고 기업들을 해외에서 고르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그 익숙함이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도 좀 지배적이고 잘 알려진 회사,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스터디해보는 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별로 굉장히 특징이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는 이제 그런 기술 분야, 산업 분야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테슬라 같은 회사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 우버나 이런 그 새로운 운송과 관련한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에 대한 좀 이해, 그리고 이 산업이 보여줄 미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투자가들이 그 시장에서 그 회사를 평가하고 있는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아무래도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지표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투자 대상을 고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이제 ETF라는 상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패시브 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인덱스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형태의 ETF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ETF도 많이 진화하고 발전을 해서 특정 테마틱 ETF 이런 경우도 여러 개 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그 유망 종목들을 그 모으고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한 ETF 같은 경우도 출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서 실제로 종목을 공부하고 골라내고 찾아내고 하는 그 작업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ETF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 개념으로 펀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밀레니얼 세대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공이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비 부머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의 베이비 부머하고 한국의 베이비 부머하고 시차도 조금 그렇죠. 약간은 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동시대적인 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구 구조상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그 우리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좁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좀 그 어떤 그 지배적인 특성을 한국 사회에 이렇게 크게 과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성이 베이비 부머가 불룩하고 줄어들었다가 밀레니얼 세대가 다시 불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부머보다 숫자도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그 베이비 부모하고 비교해서 정말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관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미국의 그 밀레니얼 세대는 앞의 세대하고 좀 다른 특징들이 있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비 부모하고 비교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일단 인종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위에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인들로 다 네.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에 미국 사회가 뭐 이민도 많아지고 네. 하면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백인 비율이 50%를 살짝 넘는 정도. 네. 나머지는 네. 다른 세대들, 뭐 다양화된 라티노, 세대군요. 예, 네. 뭐 아시아 계열도 많아지고, 아시아.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문화들이 다양한 소비로 이제 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네.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빚이 학자금 있고. 융자를 네. 이제 왕창 떠안고 그 빚 갚는데 굉장한 시간을 보내야 네. 되고, 그리고 보면 그 임금 수준도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국 사회도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된 결과인 것 같은데, 뭐 명목 임금은 계속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면 명목 임금은 꾸준하게 올라가긴 네. 했는데 실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보면 미국의 최저임금은 1970년 정도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네. 오히려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주머니가 좀 가벼운 네. 그런 특성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들이 집안 사고, 차도 잘 안 사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사서 내가 직접 갖는다라는 개념보다 남하고 같이 쉐어하고 공유하고 네. 뭐 이러려는 특성도 보이고, 네. 이런 게 실제로 최근에 어떤 그 부상하는 산업에 그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전반적인 소득 수준도 좀 그 떨어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또 소비에 반영이 되냐면 우리 말로는 뭐 소확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확행. 예, 뭐 작지만 그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뭐 요런 가치들, 네. 그런 것들이 소비에 반영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룰루레몬 같은 회사예요. 그 요가 할 때 입는 요가 트레이닝복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캐나다에서 그 요가 그 교실, 그리고 그 요가 강사들 한테 이제 필요한 옷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다가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패션과 관련한 여러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성장성이 커 보이는 분야가 요런 쪽 분야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네. 활동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뭐 룰루레몬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키라든가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어떤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세대 특징 가지고 투자를 할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 수익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우리한테 주는 제일 첫 번째 교훈은 그만큼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일단 네.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금리의 변동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혹은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게 배당. 이건 뭐 사실은 배당 수익률 자체는 금리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변하지 않고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자 상품과 배당 상품 이제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배당 상품에 대한 그 매력이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일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좀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고배당을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취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건 좀 꽤 괜찮은 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이건 무조건 잘 됩니다. 뭐 이런 뭐 방법들을 찾아내는 건 어차피 이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경기 여건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수익을 낼 방법들은 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눈높이는 조금 그 현실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투자 대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좀 성장하는 지역에 대한 자산을 편입 비중을 높이거나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뭐 편입 비중을 높이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그 다양화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좀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게 되면 뭐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기존의 이제 투자 방법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뭐 가장 그래도 왕도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